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이 대선이라서 빨간 날이어가지고 오늘 좀 여유롭게 저녁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의 금리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채권 전문가는 아니고요. 미국의 장기 금리에 대한 얘기를 지난 주말에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그 자료를 좀 인용하면서 제 생각을 좀 녹여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미국의 10년물의 지난 한 5년 정도 차트예요. 참 보면은 2020년 팬데믹 때 거의 한 0.56% 정도까지 유동성을 많이 풀고 금리를 굉장히 낮췄죠. 그때 경기가 단기간에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팽창 정책을 좀 썼는데요. 그 뒤로 이제 금리가 꾸준히 오르죠. 21년도에는 약간 좀 과열도 됐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페드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행적인 금리 인상을 합니다. 21년도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예측이 항상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도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오르죠. 이러면서 이제 그때 글로벌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미국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죠. 벌써 2년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옛날 같죠. 그래서 금리를 거의 6% 근처까지 4.6%, 7%까지 올리고 이제 22년 말쯤에 약간 이제 쉽니다. 이때 이제 금리가 약간의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하면서 금리가 다시 3%, 초중반 중반까지 내려오다가 23년도에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국채 발행도 많이 늘고요. 4.8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금리를 올라갔지만 사실 시장은 나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견조한 성장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따라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은행 위기 살짝 나오면서 금리 빠지고 다시 또 오르고 그 과정을 지금 한 2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 중반에서 4% 중반 이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제 4% 중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지금 관세 정책 전만 해도 PCE도 잡히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계단식으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유가도 잡혔고 유가도 많이 오르지 않고 생각보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트럼프의 이 감세안이 굉장히 크게 워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BBB라고 하죠. BBB를 좋아하는데 자, 미국의 대통령들이 네, 개인의 소득세랑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한데도 추가적으로 감세안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러면 금리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텀 프리미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텀 프리미엄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수록 텀 프리미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텀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채, 특히 10년물 같은 장기채를 투자한다, 소유할 때 추가적으로 더 달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더 필요한 어떤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게 텀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텀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단기 금리와 이 텀 프리미엄으로 장기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텀 프리미엄과 재정 적자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재정 적자가 심화될수록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단기물, 6개월, 1년짜리면 모르겠는데, 내가 10년짜리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국채가 디폴트하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죠.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나는 10년물을 들고 있을 때 조금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장기물 금리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국제무역법원에서 USCIT 여기서 관세에 대한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관세가 미국의 이 법원의 판결대로 된다고 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6%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6% 아래.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죠.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 싶은 건데 지금 25%였다가 지금 현재 15% 내외인데 지금 이게 6%까지 빠진다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추진했던 관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가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 무산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시장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치 야심차게 이제 머스크가 수장으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글쎄요, 머스크가 이제 사임을 했죠. 이제
테슬라 주주분한테는 다행인 소식인데요. 2조 달러를 원래 줄인다고 했습니다. 계획은 2조 달러였어요. 근데 실제로 줄인 거는 320억 달러고요. 이것도 320억 달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그래서 도치가 야심차게 출범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개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였냐라고 봤을 땐 그 연방정부 지출이 7조 달러나 되는데요. 320억 달러는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죠. 5%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정 적자 심화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요새 데이터를 이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분리해서 많이 보는데요. 자,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 관련된 얘기고 하드 데이터는 실제로 실업률, 그다음에 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선행합니다. 꽤 선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23년도부터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하드 데이터가 이렇게 빠졌지만 사실 페드가 금리를 확실히 못 줄였던 건 하드 데이터가 더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실업률과 물가지표가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하드 데이터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관세가 딱 부과되면서 소프트 데이터가 쭉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세 부과되니까 물가도 오를 것 같고 왠지 좀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소프트 데이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드 데이터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가 페드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서 경제 지표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여전히 지금 위에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지금 현재 4% 중반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의 실제 30년물 모기지 금리는요 6% 후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개인들이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산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의 가계의 모기지 금리는 4%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빌렸고 롤오버가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만 롤오버를 할 텐데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금리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가계가 지불하는 금리 이자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 물론 요거 가지고 지지율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가가 이제 저유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글로벌리 WTI가 엄청 빠졌을 때는요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밖에 안 빠집니다. 여기 보면은 걸프전, 그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그다음에 리먼 사태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럴 때만 급락했죠. 21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12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6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유가가 3, 40불까지 빠진다고 보기에는 녹록치 않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0불 언더로 더 내려간다고 하면 트럼프 지지 기반인 어떤 셰일가스 회사들이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불 언더로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고유가도 용인 안 하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유가도 박스권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달러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최근에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는 달러 스마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이론으로 우리가 달러를 설명을 많이 했죠. 달러 스마일은 간단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침체되면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되는 거고 미국이 굉장히 좋아.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스트롱해. 그러면 이게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미국 경기가 혼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 이때도 달러 강세가 된다. 그래서 달러 스마일을 많이 우리가 이해했지만 요새는 달러 프로온으로 달러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요.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죠. 네.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 이건 언제 그럴까요? 침체 국면을 그러겠죠. 침체 국면. 우리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럼 또 미국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달러가 약해지네. 왜? 트럼프가 감세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장기 경제가 걱정돼.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되고 또 반대로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침체로 들어간다고 하면 옛날에는 미국이 침체됐을 때 달러 스마일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이 어딨어?
라고 달러가 강세됐다면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낮출 정도로 미국 경기가 걱정된다. 그럼 이게 또 침체로 간다. 그럼 달러가 약세된다. 지금 만약에 이 논리라면 달러 프로온이라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당분간 빠지지 않고 오히려 텀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관세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관세의 충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픽하면 좀 시장 대비 유의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CPI랑 지금 전미 독립 기업 연맹 중에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최근에 20년 이후에 CPI가 올라왔잖아요.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 거의 한 50% 이상 되는 기업이 가격을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 정도 전가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있다. 본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CPI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가격 전가하는 그런 비율이 쭉 내려갔어요. 근데 최근에 CPI는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내가 가격을 전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업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해도 경쟁력이 유지되고 수요가 줄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소비자 회사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닌데요. 자, 어제 코스트코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3% 올랐는데 코스트코가 다른 유통회사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자, 나왔는데 기존점 성장률이 7.9%, 혼자 거의 하이싱글 정도 성장했고 월마트가 4%밖에 성장 못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 관세 국면에서 여전히 성장률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트코의 주된 수입원이죠. 멤버십으로 매출이 10%나 늘었어요. YOY. 작년 한 5월 정도에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한 10%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율이 여전히 90%다. 전혀 가격 인상 전에 비해도 해지율이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이 해자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트코의 단점은 딱 하나죠. PER. PER이 지금 거의 60배 내외라는 겁니다. 예전에 30배에서 더블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하지만 요거를 코스트코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금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H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